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이고요. 특집 기획 시리즈 세조선의 미래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의 길을,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동강TV의 대동강은 대동강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대동강의 기적이 만나서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대동강TV의 꿈이고 좌표입니다. 세조선의 미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조선 국민들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조선의 미래 시간이고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의 둘째 시간, 오늘은 주체 사상의 변질과 3대 세습 체제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사상, 북한과 뗄 수가 없죠. 자, 사회주의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처음 쓴 거는 드트라시인데요. 관념에 대한 과학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게 현실 세계의 모순과 인간의 관념 간의 관계의 모순적 관계를 처음으로 주목을 한 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에서 이데올로기는 부정적 개념입니다. 부르주아의 허위의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나쁜 거죠. 허위의식이죠. 진정한 의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언젠가 붕괴하거든요. 그런데 부르주아들은 이 체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부여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강요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노동의 소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어려웠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너무 쉬웠어요. 소련 가서 보니까. 뭐냐? 노동은 내가 하는데 alienation. 그럼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데 노동자는 죽지 않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본가들이 가져간다. 이게 소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게 정당하다고 프롤레타리한테 속인다는 거죠. 니네는 못 배웠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것만 먹고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게 정당한 거야 라고 노동자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뭘? 허위의식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진정한 자의식, 노동에 대한 진정한 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다 허위의식을 주입시키고 자기들은 망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본가도 허위의식이고, 이게 마르크스가 생각한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아주 부정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레닌에 와서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변화합니다. 왜? 볼셰비키 혁명을 했다고 그랬죠. 직업혁명가들로. 그러니까 농업국가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노동자들이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은 그러겠죠. 뭐 어쩔?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내 거야? 하고 부딪혀서 깨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레닌은 이런 노동자 계급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농업사회에서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바로 혁명을 위한 설득수단, 긍정적인 수단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발견한 거예요. 노동자, 농민의 의식화의 수단으로서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차원을 발견한 게 레닌이에요. 그람시는 한줄 더 떠요. 그람시는 이태리 공산당이었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람시는 결국 무솔리니에 의해서 죽죠. 깜빵에 있다가 나와서 며칠 뒤에 죽었으니까 무솔리니가 죽인 거죠. 근데 그람시는 생각했어요. 왜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는가? 마르크스가 말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가? 이건 뭐냐면 그람시는 두 개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기동전, war of movement. 말 타고 막 달려서 쾅 부딪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기동전입니다. 그 다음에 war of position. 이건 진지전이에요. 뭐죠? 구덩이 파고 머리만 내밀고 막 쏘죠? 몇 년 동안. 이게 진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람시가 했던 혁명은 뭐냐면 그동안 그 유럽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경찰서 습격하고 군대를 때리고 정부를 허물려고 하고, 이게 이제 기동전이에요. 이걸 허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안 무너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람시가 옥중, 깜빵에 있으면 공부 많이 합니다. 책 많이 읽고. 옥중수고라는 아주, 그람시는 생각했어요. 왜 안 무너질까? 기동전의 한계다. 참호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헤게모니라는 개념 막 쓰면 안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의 헤게모니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 자본주의 외피를 아무리 때려도 안 무너지더라. 그 안에 자본주의는 거대한 진지를 파고 있더라. 뭐냐? 교육과 문화, 노동자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더라. 장기간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메커니즘과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정당하다고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허물어도 그 진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하는 장기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지전을 해야만 된다.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부정적인 이데올로기가 긍정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어요. 스탈린 오면 이제 바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폭력이 됩니다. 이걸 tyranny of mind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자율적인 시민사회, 신성이 이성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로 넘어가면서 시민이 아닌 지배체제에 복종하는 신민, 그 다음에 합리적 이성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주입된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스탈린은 독재체제, 우상화, 스탈린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설득 기제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인드, 우리 정신에 대한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일성 혁명은요. 김일성 혁명은 바로 사회주의 이념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사회주의에서 완전히 이탈합니다. 즉 김일성이 시인이 되는 북한판 영생교가 탄생을 합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이건 종교에서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영생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어느 사회주의에도 영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김일성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주체사상을 믿으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벽한 종교적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체계가 왜 1956년 종파투쟁을 통해서 완전히 김일성의 주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거든요. 이제 김일성 사실상 혼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교조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김정일, 아들 김정일에 의해서 정립된 정치 철학이 그 이념이고 북한 이데올로기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스 레닌주의를 대체한 이념이고 북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혁명의 주인이 인민이고 모든 것을 인민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방에서의 자주, 외교에서의 자립, 자주, 경제, 자립, 외교, 자위, 국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주, 자립, 자위가 원칙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유물사관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사관은 사람의 의식적인 활동은 부분적으로만 개입되는 거고 이 기본적인 역사적인 법칙에 의해서 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바로 생산력과 생산 양식 안에 생산력과 생산력의 모순이거든요. 인간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의 주인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새롭죠. 인간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북한의 지배올로기는 주체사상이고 그리고 주체사상은 북한의 세계관입니다. 자, 탄생을 했어요. 자, 편천은요. 재밌게도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이제. 자, 김일성 시기를 일단 역사적 편천을 보면 1955년에 사상사업에서의 주체 확립에 대하여 연설에서 주체사상의 기초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대체합니다. 재능 말씀을 해드릴까요? 1967년을 기점으로, 이때까지는 막스 레닌 스탈린주의였죠. 67년을 기점으로 이게 유일사상 체계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막스 레닌주의 서적은 금서가 됩니다. 못 읽어요. 도서관에서 읽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밌죠? 자, 1982년에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해서 철학적 체계화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기에 오면 주체사상의 체계와 김일성 우상화가 병행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면서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 그 신의 아들로서 김정일의 위상이 정립이 돼요. 유명한 후계자론이라는 적이 84년에 일본에서 나오거든요. 북한에서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베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김정일이 왜 후계가 되어지는지가 주체사상과 연계돼서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체계와 김정일 후계구도 정착에 활용을 했고 그 수단으로서 3대 혁명 소조라는 실제적인 동원 수단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김정은 시기에 오면 주체사상이란 말이 점점 사라집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 대신에 김정은 혁명사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난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새롭게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사라졌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진이 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복원을 시도하는 건지 김정은 혁명사상을 주체사상이 아닌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 확실한 건 김정일 시기까지 또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이어져 오던 주체사상 흐름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희석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체사상의 오늘 변질을 보는 거예요. 핵심 개념은 인간 중심 행위론입니다.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이며 역사의 주체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 경제적 결정론과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죠. 자본주의 모순이 누적돼야 되니까. 근데 이 주체사상에 의하면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유물사관적 역사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상 중심의 인식론입니다. 물질보다 사상이 중요하다. 여기서 또 막시즘에서 이탈하는 거죠. 모든 혁명과 건설의 성패는 지도자의 사상에 대한 충성심의 기반. 여기 절대적으로 이탈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자가 나오죠. 인간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게 지도자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업. 뭐냐, 사람을 설득하라는 거죠. 지도자의 사상을 가지고 전파하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종교의 전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자주의 지향입니다.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 국방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 다음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수령, 당, 대중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원이, 큰 원이 대중이에요. 이 대중의 중심에 노동당,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핵심에 북한 표현으로 뇌수라고 그러거든요. 이 뇌수에 바로 수령이 있어요. 이 수령이 김일성 시기에는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스탈린, 김일성 모두 수령이었어요. 그러나 67년에 유일 지배체제가 시작되면서 나머지 수령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 김일성 수령 혼자만 남아요. 그럼 주체사상의 배경을 보면 정통성 확보를 위한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왜냐? 처음에 소련군 88 독립보병여단에 대위로 들어온 30대의 김일성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여기 말로 이제 갑툭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남조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라는 거거든요. 소련군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박헌영이나 이런 뭐 허가이나, 그러니까 남로당파, 허가이 소련파 이런 인물들, 김도봉이나 이런 인물보다 비중은 훨씬 작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 권력투쟁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자기와 같이 있었던 항일 빨치산, 일본과의 항일투쟁을 했던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바로 자주의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탈스탈린주의 등장.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너무 심했어, 우리 스탈린에서 벗어나야 돼 하는 과정에 대항해서 개인 숭배와 스탈린주의 공업화를 위한 논리적, 이데올로기적 근거로서 주체사상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경제의 노력동원. 결국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인민들의,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이 필요했거든요. 이걸 동원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주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해서 핵심인 사회 역사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의 원리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의 원리는 유물론적 변증법이었죠. 경제결정론이었습니다. 사회 역사 원리는 주체사상의 내용을 역사 해석의 범주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자, 역사 해석하는데 네 가지가 중요하다. 인민대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다. 인류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사회 역사적 운동은 창조적 운동이다. 혁명투쟁의 결정적 역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과 사상을 중심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유물사관과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 역사관이라고 북한은 주장합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회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뭐냐?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인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생명이 있지, 북한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야
라는 걸 발굴해냅니다.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한 김정일이 권력 세습과 연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생물학적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주체사상의 내면으로 완성이 된다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라고. 대중이 있고 당이 있고 이 뇌수로서 수령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수령론입니다. 북한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사회역사관은 결국 수령의 유용도 체제의 정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북한 워딩 그대로인데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이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수령론에 의하면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사상이 결합되지 않으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령론, 수령의 지배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인민대중의 주체성과 자주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체사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수령의 지도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도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과 사상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죠? 말짱 꽝이죠. 인민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역사의 창조적 주체는 인민이고 인민이 역사의 주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인민들은 수령이라는 존재의 지도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죠.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아닌 거죠. 주체사상을 내면화해야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수령이 있고 수령의 지도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이 수령은 언제나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한 용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노동계급 출현 이후에 탁월한 수령, 즉 김일성으로 귀착됩니다. 여기에는 막스도 없고 레닌도 없고 엥겔스도 없고 스탈린도 없어요. 이제 김일성만 선존하는 유일한 수령으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주체사상은 이제 용두삼위가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인민이 주체가 아니고 피동적인 존재고 수동적인 존재고,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누가 없으면, 수령이 없으면 교조화되고 이제 종교화되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 왜 3대 세습을 했을까요? 김일성의 고민입니다. 첫 번째, 스탈린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자기가 그토록 닮고 싶었던 스탈린주의 모델을, 또 스탈린과 같은 똑같은 우상숭배의 대상이고 싶었는데 스탈린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56년에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는 비밀 연설을 합니다. 스탈린주의는 틀렸어. 나는 지금 스탈린주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김일성은 스탈린주의로 이탈하는 후르쇼프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분열되면서 소련은 탈스탈린의 길을 갔고 동유럽은,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길을 그대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고민이 스탈린의 사망으로 인해서 더 깊어진 거죠. 또 하나는 또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살아생전에 린비아오라고 하는 자기 후계자를 임명을 했어요. 1966년 8월에 린비아오, 인표라고 그러죠. 인표를 부주석으로 선출하고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완전히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중국의 매체들은 린비아오를 마오쩌둥의 친밀한 전우, 이게 후계자라는 얘기예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북한으로 보면은 로 호칭을 했고 공식 후계자를 의미했어요. 실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을 두고 마오와 린비아오가 이견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강청을 중심으로 하는 사인방이 린비아오와 권력투쟁을 하고, 그랬더니 린비아오의 군부 세력이 이제 그 공군부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71년에 공군부장했던 아들, 부인, 그 다음에 군부 세력과 합세를 해서 마오쩌둥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권력장악 571 공정계획입니다. 이건 실패했고, 쿠데타 실패 후에 소련으로 망명하던 중에 비행기 사고로 전원 사망을 합니다. 그럼 김일성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스탈린도 죽고 나서 후계자들한테 배신당했어. 마오쩌둥도 린비아오 후계자를 임명했지만 믿지 못할 후계자였기 때문에 결국 내분이 일어났고 몰락했어. 사인방도 몰락했죠. 강청까지. 이걸 보고 김일성은 대동강TV의 평가입니다. 믿을 수 있는 후계자는 핏줄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3대 세습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세력들은 다 제거됐어요.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모두 다 제거되고 이제 체계적인 도전 세력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군벌주의자들입니다. 군부 강경파. 이 사람들은 친김일성이에요. 김창봉, 허봉황.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을 충성을 하면서 후계 체제를 도모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거하는 게 67년, 68년의 사건이고 군부 강경파. 이때 김정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현철의 인민군 간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밀고를 해서 김정일이 결정적으로 권력을 잡는데 그리고 이후부터 북한의 군대는 이제 김일성의 가신이 됩니다. 내시 군대가 됩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현철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철이는 지금도 김정은 시대에도 아주 위인으로 충성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김정일은 67년부터 사실상의 후계자로 등장을 하는데 42년생이죠. 문제는 김성애, 후처였던 김성애가 있거든요.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와 김일성은 금슬이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좋았던 것 같고요. 자주 다녔으니까. 꽤 한 손가락 했다고도 해요. 김일성 앞에서 그 밥상도 엎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한 손가락 있긴 있었나 봅니다. 이 김성애 아들이 김평일이었거든요. 근데 김정일은 목소리도 그 약간 남성적이지 않고 말도 잘 못했어요. 조선인민군대에 영광이 있으라 이 말 하나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북한 인민들은. 근데 김평일은 호방했어요. 그 다음에 군대도 직접 가서 지휘관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군대 지지도 많았고 김성애의 지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성애는 김일성과 친인척 측근을 활용해서 김평일 후계 옹립을 시도하고 상당 부분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실패했고 1994년 6월에 지미 카터 부부 대동강 유람선 영접이 마지막으로 활동이 끊겼어요. 김정일은 김일성 첫 번째 부인 김정숙의 아들로 장남이죠. 73년에 당 중앙위원회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 이게 후계자예요. 67년에 사실상 내정이고, 그리고 74년에 정치국원, 당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후계자로 등극합니다. 그럼 당과 군을 장악하고 70년대 후반부터 당 조직 지도를 활용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김성애에게 수청과 권한을 축소합니다. 70년대 후반에 약간의 사단도 있어요. 갑자기 김정일 초상화가 약 2년간 사라집니다. 이유는 김정일이 겸손해서 치우라 그랬다. 근데 2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아마 요 2년간 김성애계와 아마 심각한 권력 투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를 계기로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 참고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 영화 우리 집 문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974년에 제작됐는데 이거는 우체국장쯤 되는 사람이죠. 그 부인과의 사이거든요. 근데 우체국장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아주 그 탐욕스러운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 여자 때문에 이 우체국장은 한직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쓸쓸하게, 여자는 계속 그대로고 쓸쓸하게 이 산보를 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꼭 보세요. 정치적 이념도 없어요. 이게 바로 무능한 우체국장은 김일성, 그 다음에 약간 표독스러운 부인은, 탐욕스러운 부인은 김성애다 라는 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김정일이 만들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정치색이 없이. 그래서 주연인 한기령과 김성애를 닮은 여자로 삼았다.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이 가르마는 같네요. 머리 스타일은. 그래서 북한 영화 우리 집 문제는 김정일이 이 김성애를 또 김일성을 저항하기 위한 그때 문학을 잡고 있었으니까 라는 재미있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북한판 영생교회 탄생 1967년 5월 25일 오이오 교시 당면한 당선전 사업 방향에 대해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김종일 뭐 심각하게 있죠. 이 전당과 온사의 사상아 위대한 수령님의 오이오 교시 이 전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걸 기점으로 북한에는 이제 유일한 수령, 노동자 농민을 피동적 존재를 만드는 유일한 지도자, 모든 혁명의 뇌수. 이 뇌수가 없으면 나머지는 시체죠. 인간이 뇌사 그럼 죽음이죠. 그러니까 수령이 죽으면 인민은 그냥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때부터 주체상은 완벽한 변제, 북한판 영생교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67년 5.25 교시 이후에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김일성 우상화, 막스레닌주의 서적 금서화, 외국
동향이 북한 내 보도가 중단됩니다. 그전엔 놀랍게도 보도가 됐었어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여행증명서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탄압된 체제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북한판 영성교통 김정일 역할을 보면, 자, 주체사상이 일어나며 정교화를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주체사상에 대하여로 주체사상 체계였다고 그랬어요. 김일성 우상화와 각종 역사의 조정, 뭐 조선의 별, 김일성을 김혁 차광수, 80년대에 김혁 차광수가 되자, 김혁 차광수는 김일성보다 무려 5살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김일성을 지도자로 추앙을 했다. 그 어린 우리에게 조선의 별, 조선의 밤하늘의 샛별이 솟아, 그 10대인 김일성을 우상화했다. 말이 됩니까? 죽을 때 김일성 한별동지 만세 죽었다. 다 조작이죠. 모든 걸. 3대 혁명 서조운동을 통해서 후계자의 구도를 강화했고 지체 사상의 김일성 교화를 지휘했어요. 본인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주체 사상의 강제적 내면화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북한 주민들은 역사를 모릅니다. 우린 역사 교육하죠. 고대, 뭐 선사, 중세, 현대 다 배우죠. 북한에서 역사는 김일성 혁명 역사입니다. 김정일 혁명 역사입니다. 김일성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활동. 이게 김일성대 최고의 엘리트 들어가는 이 김일성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하면 김일성이 어릴 때 나와서 배움의 천리길 갔다. 트드 동맹을 10대였다. 32년 조선인민혁명군 존재하지 않는 혁명군 만들었다. 트드 존재하지 않는 조국광복회를 만들었다. 모든 걸 조작해내는 거죠. 백두산 미령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미령에서 42년에 김정일이 태어납니까? 임신한 여자가 2월 달에 그 영하 50도, 40도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애를 낳아요? 이런 조작된 김일성, 김정일 관련 사적지를 순리하게 만들고 주체사상의 종교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 결사옹이라는 동이 있죠? 이게 수밀봉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선박이 난파했는데 2012년 12월에 4월 28일 날 선박에서 난패한 백골 시신이 일본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바로 이 수밀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밀봉을 하면 완벽하게 이걸 모심통이라고 그래요. 모든 북한의 베이스. 왜? 침몰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여기다 넣고 잠궈서 물에 안 담겨 목에 걸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체는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왜? 김일성, 아무리 많은 백골 시신에서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 시신만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북한 혁명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돼요.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거예요. 자, 참된 생의 메아리라고 하는 여기 죽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선장이에요. 그 배의 선장이 한강겸인데 이 쪽지 있죠. 이것도 수밀봉이 들어있었어요. 위대한 김정인 동지를 잘 모셔줘요. 이걸 쓰고 넣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야 가족들이 안전하니까. 자, 이것 또 하나 볼까요? 영웅들의 그 정신, 우리 심장 불태운다. 옆에 큰 그림 있고 이게 김책공대 학생들이 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1998년 3월 19일 날 한복 어랑군 무제봉에서 농민 실수로 구호나무, 이것도 다 조작이에요. 이 항일 빨치산 할 때 나무 껍질을 벗겨 글씨를 써놨다거든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특수약품으로 살려냈대요, 자기들이. 이게 불이 나니까 이걸 지키려고 북한 해군이 17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조작된 나무를 지키려고.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에 지금 인민군이 쿠르스크에 지금 파병이 됐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김정은이 연설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생을 기원한대요. 죽은 사람. 드디어 영생이 나오죠?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너무나 많지만 이제 일부만 찾아왔어요. 자, 여기 또 뭐 있죠? 여기도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이 조중우이탑 6.25 때 했던 이 여기에 보면은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넋과 여기도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조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쿠르스크에 이제 파병된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영생 기원의 꽃송이가 놓일 것이다. 그러니까 쿠르스크에서 전선에서 그 죽은 인민군 앞에 영생 기원 지금 영생 나오죠. 모든 데 영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체제와 김일성과 김정일 주체사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모든 편이 영생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현철회. 희대 인민군에 관심 현철회. 현철회가 올해 죽은 지가 3년 됐거든요. 매년 가요. 지금 무릎 꿇고 있죠, 김정은이. 장미꽃 놓고 있습니다. 여기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는 영생할 것이며. 왜? 김정일이 헌신했으니까. 지금 영생 나오죠? 영생.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생은 안 나옵니다. 늙어서 자꾸 이러니까 노안 때문에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게 후계자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아마 당 간부만 보셨을 거예요. 84년에 일본에 나왔어요. 후계자론이죠. 나오죠. 요건 뭐냐?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동경에서. 서울에서 나온 걸 그대로 일본에서 출판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 80년대 북한이 쓰던 수법이에요. 북한에 있는 걸 그대로 출판하면서 서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후계자론에 나옵니다. 수령을 갖춘 후계자는 영도자로서 위대한 풍물을 갖춘 인물이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수령과 후계자와의 세대적 관계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죠? 바로 자기 자식으로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체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으로 간다? 안 돼요. 같은 세대니까. 후계자는 뭐냐면 다음 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주희로 가는 거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따라서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풍물을 완벽하게 갖춘 훌륭한 인물이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장년이건 청년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김주혜죠. 84년에 이미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또 혁명활동의 역사가 길건 그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수령과 후계자가 혈연관계로 연관되든가 안 되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뭐냐?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일을 자꾸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자식이어서가 아니고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죠? 바로 위대성 교양자료입니다. 경애하는 네모네모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왜냐? 이걸 가져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특수문자로 치니까 전화하면 깨져버려요. 여기 뭐죠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쭉 내린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김정은은 위대하다는 거죠. 자, 긴 시간 우리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변질, 그리고 영생이라는 종교화하는 북한판 영생교까지 살펴봤습니다. 슬프게도 주체사상은 인간 중심도 아니고요. 자주적인 사상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시대를 정당화하는 정당화 기제였고요. 이제 종교하고 교조하고 있고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 혁명 사상으로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변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조선의 미래 두 번째 시간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